지금부터 2022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유초등 수석교사회 부회장 경북 외관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수용입니다. 본 포럼은 수석교사 법제화 11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로 대면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수석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초중등 수석교사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안규환 박사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과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 안규환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 계신 수석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석교사 법제화 11주년을 기념하여 2022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석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도 수석선생님들께서는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현장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석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그리고 강민정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종우 이혁규 총장님과
정성욱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수석교사들이 교사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또한 그 엄청난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할 우리 수석교사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교육부 윤소영 교원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유명한 교원정책과 연구관님께서 수석교사에 관련 정책에 대한 멘트를 해주시고, 이어서 첫 번째 주제 강의로 인하대학교 정기섭 교수님께서 미래 지속가능 교육의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중등 수석교사회장 안규환 박사가 수석교사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이며, 이어서 세 번째 주제 강의로 세계적인 석학이신 미국의 인스트럭셔널 코칭 그룹의 회장님이시기도 한 짐 나이트 박사님께서 인스트럭셔널 코칭, what it is, how to do it, and why it is essential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며, 우리 수석 선생님들이 준비한 자막 통역이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 강의는 최신 커런트 이슈를 다루는 아주 값진 강의로서 전 세계 연구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세 가지 주제의 강의를 듣고 나누면서 미래 교육으로 가는 우리의 교육 현장의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서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수석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유초등 수석교사회 회장 박순덕 박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초등 수석교사회장 박순덕입니다. 오늘 2022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과 수석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수석교사 제도가 법제화된 지 올해로 11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의 후원으로 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에서 백성혜 교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들에 근거하여 한국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수석 선발이 확대되어 한국 수석교사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의 유초, 중등 수석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만든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 수석교사들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온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들은 수업 컨설팅, 교육과정 재구성, 각종 연구의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국 포럼은 미래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량은 무엇인지, 수석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육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쌓여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포럼이 전국의 수석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역량을 한층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교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두 분 회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고 축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유명한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장이신 백승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참여하시고 동시에 축하 영상을 보내오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님,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그럼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입니다. 수석교사 법제화 11주년 기념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한국 중등 수석교사회 안규환 회장님과 한국 유초등 수석교사회 박순덕 회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대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늘 교육의 본질을 놓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오신, 그런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수석교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는 그 어떤 것보다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교실 속에서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수업과 평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 교실 수업의 변화와 혁신에 그 누구보다 수석 교사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건강한 철학과 함께 그간 쌓아온 여러 노하우를 아낌없이 선생님들과 나누고 소통해 오신 모습 또한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과 이를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시면서 우리 교실 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석교사 법제화 11주년 기념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배움과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교사 선생님들.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진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개발하고 또 미래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시는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연구하시고 함께 토론해서 좋은 교육 대안을 준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더 나은 경기교육, 또 더 좋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꼭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한국유초중등 수석교사회 회원 여러분, 제12회 수석의 날을 기념한 포럼 개최를 경북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수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공교육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수석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방안 등 미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포럼이 되어 미래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국의 수석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포럼도 챙기시고 보람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제12회 수석교사의 날 기념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석교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육계가 짊어져야 될 과제들도 되게 많을 텐데 오늘 이 행사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길을 열어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행사가 의미 있게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종무입니다. 오늘 제12회 수석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저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수석교사가 복지화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창달을 위한 많은 노력이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수석교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중심의 학교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성과의 한가운데 수석교사의 11년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교 1수석이라는 최초의 계획에 비해 현재 상당히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수석교사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소영 교육부 교육정책과 과장님께서 수석교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어질 주제 강의 역시 의미 있는 주제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중앙과 지방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고 지역교육청 교육감님들께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정부에서 수석교사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수석교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2회 수석교사의 날을 맞이해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수석교사 제도가 벌써 10여 년이 됐네요. 그동안 갈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외국의 경우에 1년차 교사나 30년차 교사나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전문성에 합하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사들이 일명 커리어 레더들을 새롭게 고민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교장 교감으로 올라가는 전통적인 행정 라인 외에 수업과 교육 활동의 본질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고 인정받고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석교사 제도가 마련된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의 갈목한 성장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오늘의 행사도 그 한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중등회장 안규환 수석 선생님과 초등회장 박순덕 수석 선생님 그리고 많은 수석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제 강연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할 수 있게 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행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입니다. 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특히 힘든 시기임에도 묵묵히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힘써주신 전국의 수석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 제12회 수석교사의 날 기념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포럼을 준비해주신 박순덕 한국 유초등 수석교사회 회장님, 안규환 한국 중등 수석교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곧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정상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시기에 매우 시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 대면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국의 많은 수석님들께서 장소의 구애 없이 교육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함께해 주신다는 점에 깊은 감사와 함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수석 선생님, 수석 선생님들께서는 자타공인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수업 공개, 컨설팅, 장학 지원, 교사 인수, 교사학습 관련 자료개발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석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학교 1수석교사 정원의 배치, 수석교사 직무지침 개발 보급, 수석교사 재심사제도 개선 등을 제 공약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임기 중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선생님들도 교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석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유명한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구관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수석교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유명한입니다. 저희가 수석교사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맡은 지 이제 작년 7월 달에 이 행사를 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아마 코비드19 시대에 대한 어떤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한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참여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작년 10월 달에도 아마 유사한 제목으로 수석교사회에서 주관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또 미래교육 포럼을 좀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추진해 주셨던 안규환 회장님, 박순덕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수석교사가 벌써 이제 10살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 7월에 법제화가 됐었고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12년째 이제 11년이 넘어서 지금 12회 수석교사회의 날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새 정부 국정과제 중에 어떤 수석교사의 어떤 제도 개선과 임용 확대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가 좀 더 수석교사와 함께 제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새로운 어떤 교수학습 방법부터 현장을 이끌어 주셨던 수석교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일부 조금 오해를 하시거나 왜 특히 그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 수업 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사의 업무 경감에 왜 거기에 들어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답은 아마 제가 좀 전에 화면을 보니까 요 밑에까지 화면이 잡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요 밑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박순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 초에 저희가 이제 교원대학교 백성열 교수님 통해서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어떤 수업 교육 전념 여건 강화를 그러니까 조성을 위한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제로서 저희가 수석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분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주제 중에 하나도 뭐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한 어떤 교육의 전문성 강화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이런 계속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큰 어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석교사 제도가 좀 더 발전을 하고 뭔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딘지 사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조금 더 바라보고 어떤 점이 좀 개선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도 한번 포럼을 자체적으로 또 열었고요. 다음 주에도 7월 19일 다음 주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수석교사 제도의 어떤 선발과 배치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5번 정도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수석교사 제도가 현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아직 지금 정확히 어떤 방향이나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수석교사제 제도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참여해 주신 수석교사분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교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 유명한 연구관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일부 행사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 2시 15분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행사로 본 포럼의 주제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 미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기섭 박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인하대학교의 정기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수석교사의 날 기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저희 나라에서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어떤 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좀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한 교육이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과 뭐가 다른지 특성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그걸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전 앞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전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발전을 하다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20세기에 등장한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발전의 과정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탕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해보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하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UN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오늘날 쓰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농부들이 보면 이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배가 고파도 저장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개념은 보시면 이게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가 모두 이제 고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우리 욕구만 채우다 보면 미래 세대에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들도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욕구를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지만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도 우리가 생각 좀 하자.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세대 간의 관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윤리적 책임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한 것이 1972년에 있었던 스톡홀름 회의입니다. 유엔 환경 회의죠. 거기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발전과 환경 보존의 양립 가능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두 개 다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얘기가 됐고, 물론 이제 그러한 그 논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스모그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중독이라든가 해양에서 유조선이 어떤 침몰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문제를 가져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되겠다.
라고 처음으로 전 지구의 마음이 모아져서 개최된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보통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계된 회의들은 10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82년에 이제 케냐의 나이로비에 모여서 다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환경 보존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양립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략을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유엔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3년에 이 위원회가 세계환경발전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때 의장을 맡은 사람이 노르웨이의 수상이었던 브룬틀란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브룬틀란트 위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22개국에서 23명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국가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가적인 이익이 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정치가와 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87년에 나왔던 그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빈곤과 기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로만 접근을 했는데, 환경 문제는 환경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터전이 되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는데,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 보고서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빈곤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삶의 터전이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이,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환경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경제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다시 그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용어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개념 안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든 현대 세대든 인간이고,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이 개념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안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이 있겠죠. 이러한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결국 미래 비전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도 포함하는 개념이면서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세대와 현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지금은 현재지만 또 발전 과정에서 미래 시점이 현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또 발전을 해야 되니까 또 다음 미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현재와 미래와 현재가 순환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간적으로 보면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의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지역, 국가, 지구라고 하는 이 관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처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 안에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 차원이 따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도 이 세 차원을 늘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은 특별한 모형이나 답안이 없습니다. 이게 뭐 답을 주지 않고 뭘 하란 말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없는 이유는 이게 지역마다 국가마다 처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 이후에 계속 전개된 것이 잘 아시는 1992년에 브라질에 열렸던 리우 유엔 환경회의, 또 그리고 10년 뒤에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 근데 유엔 지속가능 발전 이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어떤 지속가능 발전의 기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둥이 경제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 환경 보존, 여기 세 개가 그대로 언급되고 이러한 것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강화하는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10년 뒤죠. 그럼 리우에서 92년에 유엔 환경발전회의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20년 후니까 리우 플러스 2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5년에 다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유엔 총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채택된 문건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보는 이 그림이 결국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 네 번째가 양질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17개 중에 교육이 네 번째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번째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는 의제가 한국에서 공식화된 겁니다. 이게 송도에서 있었던 2015년에 인천 송도요, 세계 교육 포럼에서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라고 묻는다면 1992년에 리우에서 있었던 유엔 환경발전회의에서 이제 채택된 것이 리우 선언을 비롯해서 이제 6개의 문건이죠. 그러니까 선언을 빼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의제 21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4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교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이고, 특히 이제 서문과 36장을 제가 여기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서문에 보면 우리가 처한, 전 지구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위한 최고 정도의 지구적 합의와 정책적 의무의 표현이 이 아젠다 21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36장에서는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이다. 이 얘기를 3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장에 걸쳐서 교육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출발을 주로 여기에서 봅니다. 아젠다 21로부터 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젠다 21에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환경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런 얘기들을 군데군데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 차원의 욕구, 사회적 차원의 욕구, 경제적 차원의 욕구가 포함되는 것이구나 라고밖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그 선언을 채택하고 실행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채택하는 거죠. 116장에 보시면 6항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핵심적인 촉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10년을 유엔에다가 좀 권고를 하자.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지정이 된 다음에 5년이 지나서는 본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해보고 나서 이제 점검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5년 동안 했는데 발전은 있긴 있지만 특히 이제 교사 양성 과정,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시스템 안에다가 이게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끝날 때 나고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또 어떤 방향성을 채택하면서 이 10년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가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GAP라고요.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실행 계획을 5년간 하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이 실행 계획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그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네 번째 양질의 교육이 있는데 그 양질의 교육은 다시 7개 하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하위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GAP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늘 많이 쓰고 있는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나오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이라는 교육도 나오고 인권, 성평등, 평화, 비폭력 문화, 세계 시민 교육, 문화 다양성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이 4.7 7번째 하위 목표니까 이제 이것이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입니다. 이거를 이제 2020년부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도달하기로 한 2030년까지 이걸 병행하자. 그래서 결국 이 ESD 2030의 목표는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데 기여하자라고 하는 게 ESD 20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흘러왔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천 세계 교육 포럼이 기여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2015년, 그러니까 2014년에 그럼 2015년이 이게 뭐냐면은요. 그 새천년 발전 목표 밀레니엄 골이 끝나는 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교육 의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실행 기본 계획을 공식화한 게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2015년 5월에 있었던 세계 교육 포럼입니다. 이건 세 번째로 열린 건데요. 우리나라 처음이지만 전 세계 세 번째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인천 송도에서 이걸 논의한 건 아니고 공식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 전년도에 오만에 있는 무스카트에서 모여가지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양질의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인천선언 제9항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선언한 곳에 이미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 있는데 뭐 역량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두 번째 보시면 양질의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두 개의 교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세계 교육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 시민들이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영위하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결정 내리면 안 되고 근거 있는 결정, 그리고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문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가치, 견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엔, 이제 유네스코에 이것을 위임했고,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인데, 이게 사실 개념이 모호해요. 사실은 두 개가 비슷비슷한 걸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해서 여전히 사실 헷갈리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92년에 리우 환경발전회에 참석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87개국이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늦게 한 8년 뒤에 2000년 8월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규정이 공포됩니다. 공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에 지속가능 발전 전략 기본 구상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 안에 보면 이제 비전이라든가 뭐 원칙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게 되고요. 2007년에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제 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식이 낮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2005년이 제가 아까 그 2005년부터 2014년까지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10년 유엔이 이제 정한 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용역 연구가 나옵니다. 연구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기본이 되고 많이 인용된 그러한 그 기초적인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활성화 방안 자료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이제 통영에서 2005년에, 그리고 2007년에 인천에서, 2011년 을주, 그리고 2012년 인제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역 센터를 유엔 대학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어떤 나름대로 계획서를 써서 내면 유엔 대학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를 쉽게 이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통영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사례로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통영 사례인데, 통영은 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교육관도 굉장히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통영에서 표방한 거는 한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학생들을 이리로 모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은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도시가 크다 보니까 별로 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주하고 인제가 그 지역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원을 하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수업 모델 연구 용역도 이렇게 주게 되고요. 교원 연수에 이런 내용을 넣게 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수업도 공모하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구에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과학창의재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은 이제 그
선생님들 뭐 이런 거 할 건데 지속가능 발전교육 프로그램 할 건데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 내면 선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팀으로 해외 사례를 보고 와서 한번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런 것들 지원받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2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주로 뭐 인식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이냐, 개선 방안이 뭐냐, 교과서에는 내용 분석과 수업 형태 분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보면 이게 뭐 한 8년 전에 이 연구이긴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확산된 건 사실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책적 차원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정권에서는 녹색 성장 교육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른 개념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의 모호성 이게 이제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윤리적인 책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규범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모형이나 수업 모형 같은 것도 결국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경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가 계획서를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그 보고서 안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좀 낮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전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 통합된 교육이다 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여져 있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영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태,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수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들이 상호 의존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구획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주제는 이렇게 다루고 사회적인 이렇게 다루고 거기서 이제 원래적인 취지에서 좀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역량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역시 이 영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놓치는, 그러니까 역량에만 이제 중점을 두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통합적인 성격, 이 세 영역들의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소홀히 되었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를 미래의 비전에 비추어서 분석을 하고 평가할 때 결국 아까 나왔던 세 가지 차원이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개의 관점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런 주제는 하나지만 이것이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책임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는 교육을 이해할 때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 지역, 여기에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너무 지역주의, 국가주의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차원으로 좀 넓혀보면 위험에 처하고 곤경에 처한 인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결국 지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모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시도해 보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모여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개선해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특정한 날을 아예 지속가능 발전 교육 데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사례 발표를 해요. 그 질문도 하고, 그리고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성을 올립니다. 올리고 서로 질문하고 이런 활발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건 결국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도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미래 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래 비전이 이게 뭐 하여튼 장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은 그 미래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점검해야 되는 지표들도 바뀌잖아요. 그럼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이 자꾸 바뀌는 것보다는 이걸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웬만한 도시들은 보게 되면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지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표가 가장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굳이 어려운 데서 주제를 찾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들, 미래 비전을 향한 지표들을 좀 갖다 쓰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자기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책에 있는 내용 전부니까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요즘 아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문제를 우리는 생태적인 관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필요하고요. 대지가 필요하면 거기에 살고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또는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 환경에서, 자연환경에서 오는 천연 자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만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이걸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들어 살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주제는 하나지만 세계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연관적이고 연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부분에 제 이메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AS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해 주신 정기섭 박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강의로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안규완 박사님께서 수석교사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시간에 또 이런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초중등 수석교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오고 또 고심해오던 그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결집해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또 마침 올해 들어 수석교사 제도 개선과 임용 확대라는 그 국정과제 84번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여망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할 내용들은 제가 누차 강연이라든가 연수회라든가 또 글을 통해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다시 모으고 수정하고 또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강연 제목으로 수석교사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뒷받침이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석교사가 법제화 포함해서 원래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활동을 해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과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런 염원이 또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강연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 역할 수행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수석교사 취지와 발전 과정,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수석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전국의 9.5%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정도는 수석교사가 현재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수석교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석교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석교사의 역할에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으로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교사 직무 지침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수석교사 제가 법제화되어 출범하면서 제시되었던 수석교사 직무 관련 안내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역할 수행을 우리가 10여 년간에 걸쳐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왔느냐 하는 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만 시도에만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내와 교회 역할, 그리고 미래교육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서 언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 제도 개선 과제로서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을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사례 또는 경험 이런 게서 우러나오는 경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급 정원과 정원의 배치 문제, 그리고 직무지침 정비 문제, 그리고 수석교사 인원 확충 문제, 그리고 기타 현안 문제들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수석교사 역할 수행의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석교사 취지와 발전 과정이다. 1981년부터 30년간 논의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수석교사 제도 운영은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 법제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행 일원화된 교원 승진 체계를 교수, 즉 인스트럭션 경로와 행정관리, 매니지먼트 경로의 이원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에서 이제 하나의 직렬은 수석교사, 교수 직렬로, 또 하나의 직렬은 교장, 교감의 관리 직렬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 1978년에 KDI에서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교육 발전 기본 구상에서도 언급이 입법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2000년에 교육부의 교직 발전 종합 방안 시안에서 그 필요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교육부의 수석교사 시범계획 수립이 안이 수립되었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수석교사 시범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드디어 수석교사 법제화 법안이 통과되어 당년 7월 15일 날 공포되고 10월 26일 날 시행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2012년 3월에 법제화된 수석교사 1131명이 선발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2년 3월 현재 1047명이 활동 중입니다. 최초의 인원 대비해서 84명이 적은 숫자죠. 그동안 전체 숫자가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 초중등학교 그러니까 11,000개입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죠. 작은 소규모 학교를 다 합친다면. 그러나 11,000개로 얘기했을 때 전체의 9.5%에 해당되는 학교에 수석교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수석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 초중등교육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에 보면은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1조에 가서 교원에 자격해가지고 수석교사는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그 당시죠.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죠. 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법에 보면은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현재는 교육부죠. 장관이 임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교감,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은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해가지고 임용령에서 시행령에서 3조 5항에서 이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최초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재임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36조 3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13년 2월 15일에 폐지, 삭제가 됩니다. 그때 있었던 시행령이 어떠하냐?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그 100명 이상의 학교에 수석교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2013년 2월 15일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수석교사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하는 업무 수행 태도, 업무 실적, 업무 수행 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연수 실적은 매년의 직무 연수 이수 실적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것을 이제 합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재심사 결과를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시면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신체 정신상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기타 비위 여부, 그 다음에 수석교사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 및 연수실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매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 그것이 70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에 합당한 자로 간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지침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직무지침이라면 2012년에 교육부에서 수석교사 직무 관련 안내서라고 해서 내려보낸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나의 수석교사제 개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 직무 설정의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교사의 본질적 측면은 교사의 수업 및 연구 지원이다. 기능적 측면은 교감 등과의 역할 분화다. 현실적 측면은 처우 개선, 성진 완화 등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는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업무에서 찾기보다는 새로운 직무 창출 관점에서 접근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직무 관련 도표죠. 그래서 직무 프레임워크다 해가지고 행정관리와 교수 경로 이원화 체제로 개편이 되었다.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수석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직무로, 직무는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이죠. 그 선도적인 수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모든 수업은 다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 지원 활동으로 수업 컨설팅, 공개 수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교사나 적용력 교사 지원, 그리고 관심이 높은 동료 교사 지원, 기간제 교사 교육 실습생 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교내 교회 연수 주도, 그 다음에 교과 연구회 등의 선도적 참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참여 및 평가 영역을 확대해서 교원 평가 시 평가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 평가 영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 개발, 보급 및 연구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의 각종 교수 연구 활동, 그리고 컨설팅 장학을 지원합니다. 뭐 여기에 준해서 이제 각 시도별로 어떤 업무를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보조직무로 교육과정 수립 등에 참여한다. 뭐 학교 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연수에도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위원,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을, 심사위원,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 수행의 실제를 보시면은요, 뭐 여기에는 아주 그 일부만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우리 활동을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있죠. 뭐 제 개별적으로 봐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50건이 된다면은 우리 전국에 1000명의 수석 선생님들이 50건이라고 한다면 몇 건이게 됐습니까? 뭐 5만 건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뭐 이걸 여기에 일부일에 적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수석교사 제도를 잘 모르시는, 또 체험해 보지 못한 우리 동료 선생님들이 아, 이런 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학기 준비 기간에 단위 과정 중심 평가 설계와 연수 지도를 하고요. 학교 내 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것을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수립을 위한 연수, 조직적 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컨설팅, 그 횟수는 1인 5회 이상, 이렇게 그 내용은 교수학습 생활지도, 독서교육, 도서관 활성화, 평가, 시민교육, 학교생활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주도적 수행, 적용력 교사, 연구교사 코칭 등이 있었고요. 강원 지역도 이러한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뭐 이 자료가 계속 유튜브에 떠 있을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집도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도 이런 경우가 그 다음에 교회 활동, 경기 지역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고등학생 학습 컨설팅 활동과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 주관의 평가단 지원 활동, 이름하여 경기 중등수석교사 112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 주관 및 원격 수업 및 교과 학습 보장과 성장 중심 평가 연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역시 고교생 학습 컨설팅 교육부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역량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였고요. 영재 컨설턴트라든가 학습협력 지원단이라든가 교육연수원 강사로서의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죠. 교육부 블로그에 따르면 2021년에 나온 얘기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창의융합적 교육공간, 그다음에 첨단 디지털 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그린 학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수석교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련된 얘기가 작년에 있었죠. 이제 교원 양성체제 개편 해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실습학기제라든가, 그 다음에 1급 정교사 연수, 그 다음에 양성 경로, 그 다음에 교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이런 변화에 수석교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해야 된다. 또 이것이 수석교사들에 주어지는 과제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이제 역할 강화의 어떤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현장 이해 제고해가지고 교육 실습 확대 강화. 현재 한 달로 되어 있는 교생 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수석교사이고요. 현장 참여 교육 과정에 현장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우리 수석교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자 이해와 적 인성 검증, 교육청 연계 협력 확대 등이죠. 그 다음에 다교과 역량 함량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라든가 여러 제도적 변화에 부응하여 다교과 역량이 필요하며 석사 수준의 재교육이다. 그러니까 1급 정교사 과정을 거의 석사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이런 역할을 수석교사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교육대학의 교육 과정의 다양성, 이런 확대에도 수석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 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도 또한 교원 수급 계획과 관련지어서 또 거기에서 어떤 수석교사의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형이, 이런 모형이 언급되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각종 연수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강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또한 수석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역할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교육대학에서는 일정 연수 과정 등 현직 교원 재교육 중심으로 교육대학을 전환해서 여기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서 수석 교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은 사범대 대학에 설치되지 않은 교과만으로 교사를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작년에 발표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수석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여기서의 역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이제 수석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15년간 수석교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었는가,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직급 정원 및 정원 외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은 있습니다. 수석교사라는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급 정원 마련과 정원 외 배치로 종전에 수석교사가 된 일반 교사로서의 수업과 업무를 수행할 대체 교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금년에 나와 있는 2022년 2월 22일 날 개정된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규정에 보면은 원장, 원감, 교사, 유치원, 그러면서 수석교사라는 없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넘어가면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교사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석교사란을 만들고 정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직무 지침 문제입니다. 수석교사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법에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라는 포괄적 개념 하나로만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직무 지침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석교사 직무 관련 안내서로 내렸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 더 정밀하게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수석 교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적절한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직무 지침을 정비하고 이를 법령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수석교사 역할 확대, 이런 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마당에 이런 것을 감안한 직무 지침을 만들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석교사 인원 확충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중등 3월자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1047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를 11,000개, 물론 이거보다 작은 소규모 학교 합치면 더 많습니다만 11,000개로 봤을 때 여기에 9.5%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높여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12년에 1131명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 늘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수석교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타학교 또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활동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진정한 학교의 한 교수 연구의 한 축으로서 수석교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수석교사들의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트랙 시스템을 법령으로 시행해달라. 이 수석교사 직무지침에 이 투트랙 시스템에 대한 도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에 나왔죠. 자, 이것을 교수 연구와 그러니까 관리입니다. 행정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화로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참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원인은 이것이 어떤 제도적 어떤 법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법령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문제로 직무지침 정비 이것을 법령으로 시행하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2012년 교육부의 수석교사 직무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침을 준수하는 정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직무지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완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명시적 권한이 미흡한 상태로 이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하면 좋겠냐? 이것을 법령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직무지침을 만들어서 그리고 명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지침을 만들어라. 그리고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임무를 명시해야 된다. 뭐 어떤 지위를 보장할 어떤 권한과 임무를 명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 연구의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지침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규 선발 확대입니다. 인원이 있을 때에 그 역할이 드러나게 되겠죠. 11,000개 학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7명에 불과한 그래서 9.51%에 불과한 수석교사 수를 가지고는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선발 및 관리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선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201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었던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 수석교사 1명을 두는 1학교 1수석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행령을 다시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급 정원과 정원 외 배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은 직급 정원은 있으나 정원이 없는 수석교사입니다. 그래서 정원 내로 이렇게 배치했을 경우에는 동료 교사에게 수업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동료 교사를 도와야 될 수석교사가 어떤 부담되는 동료로 또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원을 마련을 해서 별도 정원으로 수석교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 과제로는 수석교사 직급에 따른 정원 확보 및 정원 외 배치
그리고 수석교사, 수업 대체교사를 정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그것이 불가능하면 기간제 교사로라도 배치해서 시간 강사는 지양함으로써 동료 교사에게 수업 부담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창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그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어야 하며 또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게 기본 바탕은 결국에는 수석교사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를 창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 재심사 규정입니다. 이 재심사 규정도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은 2016년 4월 21일 교육부령으로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살펴보면은요, 4년간의 평가 점수 합산 280점 이상으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석교사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은 상호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역할 수행을 잘하는 것이 또 제도 개선의 어떤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석교사 인원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무지침이 정비가 되어 법령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교직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으로 수석교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에 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력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원외 배치와 별도 정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에듀테크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수석교사들의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규 선발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래 교육에 수석교사들이 더 많은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과정과 제도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트랙 시스템, 이 노란색은 전부 이제 제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 연구와 그 다음에 관리 행정의 어떤 투트랙 시스템을 또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서의 수석교사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습 학기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석교사 역할과 관계된 이야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양성 체제 개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수석교사 제도는 결국에는 이 제도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줄 어떤 지침 이런 것으로 그것을 서포트를 해야만 결국에는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효율적 역할을 담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데 중심적 역할을 수석교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또 수석교사들에 대해 또 이해도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수석교사 이외에
여러 동료 교원 여러분, 우리 수석교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튼튼한 그 버팀목으로, 학교 교수연구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석 선생님들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과 제도 개선, 법적인 그리고 시스템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안교안 박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포럼 전반에 대한 마무리를 한국유초등 수석교사회 회장 박순덕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수석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강의해 주신 정기섭 교수님의 미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방향은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우리 수석교사들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수석교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규환 중등 회장님의 강의처럼 현장에서 우리 수석교사들이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국 수석교사 제도가 오늘보다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좀 전에 강의해 주신 미국 코칭학회 회장이신 짐 나이트 교수님의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희미하게 알았던 코칭의 개념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강의가 우리 수석 선생님들의 역량을 한층 제고시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 높은 강의를 해주신 세 분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럼 전반에 대한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신 박순덕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석교사 시범 4년에 이어 법제화 11주년을 맞는 오늘의 행사는 교수 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수석 선생님들의 노력을 돌아보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일컬어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수석 교사들의 역할 수행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수석 선생님들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뜨거운 열정을 학교 현장에 쏟으실 선생님들과 수석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보내면서 오늘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수석 선생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